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해줘야 될 교육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양이 조금 많아요. 뭐 책 중에 7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60가지라는 내용이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발췌를 했어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조금 추가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개의 과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태아기 때, 이때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한, 또 아이들의 뇌가 생성되는 시기, 또 아이의 성격 기질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어머니들이 태아 교육을 제대로 했냐, 또 그때 어머니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냐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게 태어나고, 또 아이의 뇌 타입이 바뀌어서 태어나요. 바뀌어서 태어난다는 것보다 좌측 뇌가 많이 발달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많이 높고 학습에 최적화가 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 우측 뇌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능이나 또 여러 가지 창의, 특별한 재능들을 갖고 태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36개월 이내에 엄마와 애착 관계를 가지면서 지능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0세부터 7세 때까지는 우뇌가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16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것을 부모가 했을 때 아이는 지능 발달이 느려지고 언어 발달도 느려지고 인지 발달도 느려지게 돼 있어요. 또 이걸로 인한 성격 장애나 지능 저하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60개월이에요. 60개월까지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사회성 발달할 이 시기에 사회성 발달보다 한글이나 수학 등 이런 교육들을 많이 했을 때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 시기에 많은 학대나 아이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주위 환경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또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에 따른 선택적 항구증,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과도한 애착으로 인해 또는 과도한 과잉보호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존감 낮은, 자존심만 높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60개월 이전에는 아이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도 조금 예민한 기질과 예민한 기질의 어머님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0개월까지 큰 아이들이 6세의 나이를 지나서 그 최종 결실이 맺는 나이가 7세예요. 그리고 8세부터는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첫 디딤돌이 되는데, 이때 60개월까지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 성질,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학교를 갔을 때 문제점을 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잘 적응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긴 해요. 7살에 솔직히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최소 6세 때까지는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이 사회성에 대해서 잡아주셔야 아이가 7살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잘 따라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좌뇌 발달이 7살에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이른 시기 아이들이 학과 공부를 했을 때는 좌뇌 발달이 일찍 돼요. 대신 이제 우뇌 발달이 멈추게 돼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 문제적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학교에 갔을 때
주관식 문제나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시험 점수는 잘 맞아와요. 하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7살이 한번 과도기고 그 다음에 자네가 발달을 하면서 자네가 멈추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때부터는 아이가 그 성격 그대로 성인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3살, 4살 때의 기질 이런 것들이 성인까지 갈 수 있는 90% 이상이 완료가 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아이들이 크면서 주위 상황을 보면서 약간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이 학교를 갔을 때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엇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므로 학교에 갔을 때도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발췌한 내용이 한 40가지 정도가 돼요. 뭐 개당 1분씩만 해도 40분이네. 좀 많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숙지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도 있고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40가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잠깐 스크린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견학입니다. 아이는 이 불안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해요. 이 불안함이 없으면은 성장을 못 해요. 성인도 이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어떤 것을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을 더 배워야 되겠다. 또 불안이 너무 심하면은 그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현상도 보이기는 해요. 이 불안이라는 게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은 이 첫째 아이였을 때는 학교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은 적응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아이 손잡고 운동장이든 교실이든 이런 데를 한 번씩 가보시고 어린이집 같은 이런 조그마한 방 안에 있다가 학교라는 커다란 공간에 갔을 때 아이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7살 초반에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 7살 한 중반 정도 아니면 아이들 개학을 했을 때 방학 때보다는 개학 때를 제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개학 때 아이 손잡고 한번 가보시고 학교에 좀 동의를 얻어 가지고 1학년 교실들 한번 보시고 1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것을 복도에서 넌지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좀 불안감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살짝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첫애가 있으면은 둘째는 뭐 형, 언니들 하는 걸 보고 따라 할 수가 있으니까는 또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한 또 호기심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첫째 아이는 그런 게 드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교과서 살펴보게요. 교과서를 구할 수 없으면은 문제집을 전질로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한 번씩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거 같은 경우는 그림들이 많고 또 글씨 같은 거 아이들이 못 읽으면은 또 읽을 줄 안다 그래도 부모님이 대신 읽어 주시면서 조금씩 보시는데 역시 연초부터는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지난 이후 그러니까 한 8월경 아이가 학교에 가기 한 5개월 정도 전부터 조금씩 보여주면서 아이들 학교를 가게 하는 게 아이들 배우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복습하는 겸
또 생소함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앨 수가 있어요. 학교 1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절 교육이나 문법 정신들, 공공 도덕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긴 하니까, 그리고 또 낯선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듯 싶고, 문제를 뭐 강제로 풀게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간편하게 책을 훑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적응성이에요.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경계성 지능장애. 두 번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세 번째, 사회성 결여 및 정서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계성 지능장애는 인지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에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있지 못하고 5분, 10분 지나면은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옆에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소 2주일 이내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전화를 받기 전에 이런 행동장애나 과잉행동장애나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학교를 가기 전에 빠른 치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대부분 부모는 이런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를 많이 혼내면서 더 스트레스를 줘요. 이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아이가 더 많은 과잉 행동장애나 주의력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보통 상담을 가거나 이러시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좀 행동을 바꿔주시고 아이를 눈높이에서 좀 봐주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 자체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60개월 이전에 많이 이제 부모한테 혼났던 아이들일 가능성도 많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잘못된 육아 훈육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조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치료, 약물 치료든 놀이 치료든 이런 치료를 병행을 해서 학교를 가주시는 게 좋아요. 사회성 결여 및 정서불안, 이것도 마찬가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렸을 때 부모한테 너무 많은 훈육으로 인해 가지고 또 너무 많은 애정과 과잉 보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는 부모님들이 또 이것도 같이 심리치료나 약물 병행 치료를 이용해서 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모님도 행동 자체를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혼자 자는 연습을 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혼자 잘 수 있는 거는 부모님과의 확실한 애착 관계가 돼 있을 때 혼자 잘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과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아이가 혼자 잘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가 혼자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자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이랑과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과도한 애착은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는 과도한 애착과 과잉 보호는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이 교육부터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혼자 자 그러지 말고 아이의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한 다음에 아이만의 침대도 만들어주고 혼자 잘 수 있게끔
가끔 가다가 아이가 무서워서 어머니나 아버지 있는 방에 들어온다 하시면은, 그때는 너 왜 네 방에 있는데 왜 여기 와, 그러지 말고 그때는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다시 본인의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는 규칙적인 습관으로도 좋지만 아이들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아이가 잔 이후 3시간 이후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면은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나 또 학교 갔을 때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7살이 넘어서 이제 8살부터는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7살 때 그 기간 동안은 이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대부분 일찍 자야 아이도 일찍 자고, 또 이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7살 때 뭐 몸으로 활동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머리로 쓰게 하든지, 머리로 쓰게 하라는 게 한글, 수학 교육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 창의성 교육이나 생각하는 교육, 또 생각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몸으로 움직이는 교육들, 이런 것들, 교육이라고 보다는 놀이를 병행을 해서 아이들 체력 소진을 다 하게 한 다음에 아이를 자게 하면 아이들이 일찍 자요. 또 그만큼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자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충분한 숙면 시간이 필요를 해요. 최소 8시간 이상 자야지 그동안 배웠던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여섯 번째,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을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은 보통 3살, 4살? 그때 정도에 나오게 돼요. 아이가 지능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인지, 예술성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인지, 운동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예술성이라 보면 그림이나 미술이나 또 이런 것들, 또 음악이나 노래, 춤, 이런 거. 또 지능 쪽이면은 한글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든지, 또 수학 계산을 너무 잘한다든지, 언어 쪽에 많이 발달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살이나 4살 사이에 보여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능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쪽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사회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는 영재성을 많이 띌 수가 있어요. 또 창의성이나 이런 예술성, 이런 거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지능에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좌뇌 거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7살이 되는데도 좌뇌가 늦게 트일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발달을 안 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해주고, 못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과잉 행동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결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는, 아이들이 특이한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살려서 같이 병행해서 6살이 넘어서부터 학과 공부를 병행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2가지가 나와요.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낼 건지 아니면은 재능을 살릴 건지, 이거를 확실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 대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학에 어느 과를 해서 아이가 대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할 건가까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 대학을 보내고 나서 네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성 없는 부모님이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부모님들이에요.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은 7살이면은 못해도 18년,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4년제까지 계산을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을 인재 등용을 할지, 또 이 취업난에서도 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 1%만 구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대학교 나오면은 머리가 커져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 27 넘어가지고 직장도 못 구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젊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고 그때 바로 취직을 못 해버리면은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심을 해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계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학교를 보낸다 싶으시면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부모님한테 있으셔야 돼요. 일곱 번째,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에요. 아이가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을 세우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 계획을 세우고 순서에 관련된 데는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을 세우고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너무 좌뇌형이 커버리면은 이 순서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요. 또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은 일을 진행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순서에 맞게 조금 생활하는 것들, 계획에 맞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 계획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게 운해형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계획성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냥 세상 편히 살아요. 뭐 알아서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성 없이 막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생활 계획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냐? 부모랑 같이 아이랑 실천해 가는 그런 것을 아이한테 보여준 이후에 아이한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부모님도 같이 옆에서 각각의 개인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계획을 세운다고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 유치원 가잖아? 유치원 가니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어디 갈래?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이러면서 어디 갈 곳, 이런 곳을 정해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 할머니 댁에 가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계획을 세우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계획은 아이가 학과에 좀 전념이 되거나 아니면 한글을 뗀 이후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계획에 관련된 내가 한글을 떼고 수학 연산을 한 이후에 이 계획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시키면 아이가 따라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또 오히려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말조심하기예요. 아이랑 말을 할 때는 말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또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의 최종 성격을 좌우하는 게 부모의 말투, 훈육,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아이가 커가지고 본인의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한테 많이 뭐라고 하거나 큰 소리로 하거나 이런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될 게, 그 아이는 커가지고 본인 아이한테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똑같이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하는 방식도 본인 부모님이 했던 방식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비교하는 말이나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해치는 말들이에요.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야, 옆에 민수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니? 넌 지금 몇 살인데 이것도 못해? 넌 몇 살인데 이러는 거니? 너 왜 하는 게 이렇게 바보 같냐? 시끄러! 너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너 자꾸 이러면은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가라 그럴 거야. 엄마가 된다고 말했지?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 너가 어른이 되면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 네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너 왜 그랬어?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왜 그랬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고 이런 행동들, 또 이런 말투, 목소리 톤을 높여가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불안을 더 높여주고 자존감을 낮춰주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이한테는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또 사회성 결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과잉 행동 장애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불안증을 높여주면은 아이들 호르몬 중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아이들 뇌 발달을 방해를 하며 암기력 저하, 학습 장애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너 왜 공부를 못해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학습 장애 현상들이 아이들을 상처 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할 때 해야 될 것들 말씀드릴게요. 하지마, 안 돼라는 말은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는 뭐뭐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그 동기를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행동이 잘못됐을 때 그때 아이를 훈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 똑같은 말 자체에 일관성을 갖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된다 그랬다가 이럴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된다라고 했어요, 또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다가 그 다음 행동할 때는 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관성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최하 일주일은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번에 엄마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 왜 또 하니?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목소리 톤 높여서 저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또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공포와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안 된다고 그냥 확 쏴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딱 엄격하고 단호하게 타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아이의 의견을 몽땅 다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바람직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너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하면 안 돼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따르게 했어. 근데 또 엄마가 와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고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을 할 때는 뭐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 아이가 귀가 다치면서 부모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 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이한테 큰 목소리를 내면 아이 귀가 다쳐버리니까는 부모가 하는 훈육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되,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냐를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중간에 말 끊지 마세요. 아이는 자기만의 억울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 왜 말대꾸해? 너 어른이 말하는데 누가 중간에 말 끊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끝까지 다 경청을 하고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부모님이 중간중간 말 끊잖아요. 아이도 성인이 돼서 남들이 하는 얘기 다 중간중간 말 끊으면서 본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통 연인한테만 하지 딴 사람들한테 안 해요. 고맙다라는 표현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안하다는 말,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본인이 잘못하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것을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책임 전가를 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60개월 이전, 보통 한 7살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하고 안 하고가 달라져요. 부모가 주로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아이는 커가지고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를 죽어도 안 해. 아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이가 잘 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너한테 혼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잘한 내용이더라.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지. 이 사과를 부모가 하는 거를 평소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은 아이는 죽을 때까지 사과 안 해요. 성인이 돼서도 사과 안 해요. 또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부모님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하고 다니면은 아이는 이런 게 고마운 거구나.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한테. 이러다 보면은 아이는 또 자기 자식을 낳아서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연인과의 사랑 관계도 있지만은 가족 간의 사랑, 친지 간의 사랑, 또 이웃 사촌 간의 사랑, 또 동급생끼리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은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메마를 수가 있고, 나중에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아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한테 항상 해주시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못을 했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또 아이끼리 싸우거나 뭐 부모끼리도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도 본인이 잘못했으면은 아이 보는 앞에서 또 자존심 챙긴다고 막 싸우시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은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사과받고 이런 장면들을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번째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치원에 관련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약간 달라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이제 경험이나 이제 신체 발달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즐겁게 아이들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 유치원이라는 것은 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 단계를 해주는 곳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 한글 교육, 숫자 교육, 또 기본적인 연상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7살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자뇌가 발달을 하면서 가능한 시기인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막 손가락으로 막 하게 하고 막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최종으로 안 좋은 방법을 아이한테 하면서 아이가 하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특히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 한글이나 숫자 교육하다 실패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그 기간에 아이들을 학과 공부를 시켜가면서 실패를 했을 때 7살이 된 아이들이 학과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한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요. 정상 시기에 하는 게 최고 좋기는 한데 이게 부모님들의 이 자존심 싸움에 또 잘못된 육아 상식에 그렇게 하려는 경우도 있고 학습지 교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옆집 엄마 아들 딸은 하는데 내 자존심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들 시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실패하는 경우 아이는 대부분의 학습 장애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시기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 대학교 교수나 이런 학술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이를 상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찍 교육을 시키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야 돈이 벌리기 때문에. 이런 상술에 넘어가 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아이가 변화가 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질이 보이게 되는데 부모의 강제적인 훈육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기질 특성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집에서 많이 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가지고 외톨이 식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집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섭거나 이러면은 집에서는 복종하는 척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풀어요. 아이를 때리면서. 그러면은 부모가 보기에는 착한 아이처럼 애들이 연극을 해요. 집에서는. 그러다가 부모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밖에 나가서 풀어요. 또 분리불안 장애나 이런 거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부모한테 풀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과 밖이 다른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부모의 교육 스타일에 따라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아이가 너무 예민한 기질이거나 이랬을 때 안과 밖의 생활 자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한 애정을 쏟는 과잉 보호, 이 과잉 보호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 가지고 아이를 많이 괴롭혀요. 집에서는 착한 아이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7살, 8살이 넘어가지고 버릇없게 변해요. 과잉 보호는 과잉 보호를 해주는 그 보호자를 자기 밑에 놓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보호를 받았던 아이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밖에 나가가지고 모든 아이들 또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놓으려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보호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폭력의 주범이 돼요. 뭐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아이들 왕따 시키고 이런 거 하는 애들 대부분 보면은 어머니들이 뭐 임원이잖아, 거기. 이런 아이들을 못 건들잖아요. 아니면 뭐 시장 아들이든지 구청 아들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아들이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른 아이들 괴롭히면서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보호를 받아요. 이런 과잉보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 주범이 되니까 아이들 과잉보호 해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되게 하는데 이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또 아이들의 사회성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체 발달 부분, 또래 아이들보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또 급식이나 간식들을 잘 먹고 있는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 뭐 흘리지를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인지 발달 부분, 선생님 말을 좀 잘 알아듣는지, 또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발견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회성 발달 부분,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혼자 뭐 외톨이로 있지 않는지, 또 아이들과 같이 하는 협동 작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고 있는지, 유치원 생활에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정서 발달 부분, 아이의 성격은 어떠한지, 또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까지 해서 10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40개가 있는데 솔직히 이걸 한 편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뭐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을 뭐 말 빨리 해가지고 뭐 대충 하는 제 교육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 두고 천천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살이 최고 중요한 나이니까 7살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 학교를 갔을 때 사회에 적응을 하는 그 첫 디딤돌에 삐끄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은 7살에 많이 고치셔야 돼요. 7살 부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이게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밖에 못 해드렸는데, 좀 급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부터 배속을 한 2배속 정도 하셔서 보시면은, 시간 반 만에 보실 수 있고, 천천히 조금 생각하면서 보실 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7살 아이들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이 7살 아이들 교육이 학교에 가면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7살 아이들 해야 될 교육 꼭 유념하셔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11번째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